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면, 영어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맞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내용을 배울 것이냐면, 한글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한글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도 영어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이랑 영어가 갖는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 한글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이랑 크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영어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거랑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한글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이랑 비교를 하면서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영어 텍스트 전처리 과정에는 전체적으로 몇 가지의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 7가지의 작업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기호를 제거를 해야 되고요. 맞나요? 그래서 기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한다고요? replace 펑션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정규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는 regular ex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regular expression에 대한 모듈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R이 모듈이 된다. regular expression을 의미하는 거죠. 이 모듈에서 제공이 되는 어떠한 펑션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기호들을 없애기 위해서 서브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 펑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인자를 3개를 받는다. 첫 번째 인자가 무엇이 되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캐릭터에 대한 패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호에 해당하는 캐릭터를 찾아서 다 삭제를 하고자 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기호에 해당하는 패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호에 해당하는 패턴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캐럿이라고 하는 캐릭터, 기호 같은 경우에는 니게이션을 의미한다, 즉 부정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그리고 얘도 아닌 특정한 하나의 캐릭터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의 월드 캐릭터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숫자, 하나는 얘는 그 다음에 공백 문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앞에 캐럿을 붙였기 때문에 예, 워드 캐릭터도 아니고 숫자 캐릭터도 아니고 공백 문자도 아닌 캐릭터가 되기 때문에 얘는 기호를 나타내는 패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 값을 입력을 하고 세 번째 인자로 여러분들이 기호를 없애고자 하는 즉 기호가 포함이 되어 있는 로우한 형태의 텍스트 데이터를 세 번째 인자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예에서는 콘텐트라고 하는 변수에 로우한 형태의 텍스트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인자로 콘텐트라고 하는 변수를 입력하게 되면 이 콘텐트라고 하는 변수가 갖고 있는 로우한 형태의 텍스트에 저장이 되어 있는 캐릭터들 중에서 이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간 패턴을 만족하는 캐릭터들, 즉 기호, 들이 찾아지고 걔네들이 두 번째 인자로 들어간 문자열 값이랑 대체가 된다. 근데 두 번째 인자로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 값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기호들이 삭제가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기호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대소문자를 통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떠한 문자열 펑션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그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로어라고 하는 문자열 펑션을 사용하면 되고 만약에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문자열 펑션을 사용을 한다고요? 예, 어퍼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떠한 작업을 수행을 해야 하나요? 네, 토크나이제이션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의 무엇이 하나의 토큰으로 간주가 된다고요? 네, 단어라고 했습니다. 영어는 영어 텍스트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단어가 되기 때문에 예, 하나의 토큰이 하나의 단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예, 여기서는 단어 단위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어 단위로 구분을 한 다음에 각각의 단어에 무엇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품사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품사 찾기를 영어로는 POS 태깅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품사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이죠? 우리가 어떠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처리 작업을 먼저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수행하는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품사의 단어들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주제와 관련된 어떠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사의 단어들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단어의 품사를 찾은 다음에는 우리가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품사의 단어들만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냐면 원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단어들의 형태를 통일시켜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용어를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 불용어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무엇을 사용을 하냐면 NLTK에서 제공이 되는 스타워즈라고 하는 불용어 사전을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NLTK에서 제공이 되는 불용어 사전에는 어떠한 불용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무엇과 상관없이 불용어로 간주가 되는 단어들이 NLTK에서 제공이 되는 불용어 사전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석을 수행하는지와 상관없이 즉 분석의 목적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불용어로 간주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이 NLTK 불용어 사전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불용어가 존재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분석에 있어서만 불용어로 간주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용자 정의 불용어 사전을 만들어서 예, 그 사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들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을까요? 그래서 영어 텍스트에 대해서는 이러한 7개의 작업을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한글 같은 경우에는 영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차이를 갖는데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 그리고 전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차이가 무엇이냐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텍스트를 구성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단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한글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혹은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무엇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날까요? 네, 형태소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예전에 그 다뤘던 예제 문장을 살펴보면 철수가 밥을 먹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장을 띄어쓰기를 가지고 쪼개면 그 결과물이 뭐가 된다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This is Friday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띄어쓰기를 가지고 쪼갠단 말이에요. 이게 되죠. 쪼개면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This is Friday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는데 걔네들은 단어가 되는 거죠. 근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장이 있을 때 걔를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쪼개게 되면 즉 여기서 철수가 밥을 먹다 이렇게 쪼개게 되면 철수가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고 밥을 그리고 먹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얘네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네들의 단위가 무엇이 되나요? 어? 어절이 되죠. 어절. 얘네들은 어절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장이 여러 개의 어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랑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각각의 어절을 볼게요. 각각의 어절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철수가를 볼게요. 얘는 하나의 어절인데 철수라고 하는 부분하고 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밥을이라고 하는 어절을 보면 밥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다라고 하는 어절을 보면 얘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단위는 무엇이죠? 철수, 가, 밥, 을, 먹다. 얘네들의 단위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자, 철수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의 단위는 형태소가 아니라 일단 단어가 됩니다. 음? 그리고 각각의 단어는 무엇을 갖는다고요? 각각의 단어는 품사를 갖죠. 그래서 한글에는 9개의 품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명사죠. 명사 중에서도 어떠한 명사예요?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고유명사가 되는 거죠. 자, 가는 무엇이죠? 품사가? 조사가 되는 거죠. 밥은 명사죠. 맞나요? 명사 중에서도 어떠한 명사예요? 일반 명사, 보통 명사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죠. 그리고 을도 조사가 되는 거고 먹다는 뭐예요? 동사가 되죠. 그래서 어절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어는 또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철수나 밥과 같은 명사 혹은 가나 을과 같은 조사는 단어하고 그 다음 그보다 밑에 있는 단위인 형태소 각각의 단어들은 형태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지만 철수, 밥, 가, 을과 같은 즉 명사나 조사에 해당하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형태와 형태소의 형태가 동일해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먹다와 같은 동사나 형용사, 부사 이런 애들은 한 번 더 쪼개져요. 단어에서 한 번 더 쪼개진다고요. 그래서 먹다를 보면 어떻게 쪼개질 수 있냐면 먹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쪼개질 수 있죠. 얘네 각각이 무엇이 되냐면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형태소 중에서도 이 먹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통 어간이라고 부르고요. 다를 엄이라고 부르죠. 뭐 이게 어떤 게 어간이고 어떤 게 엄인지는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어들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어? 단어들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형태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형태소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장 작은 말의 단위예요. 즉, 한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 단위가 무엇이 된다고요?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단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명사나 조사와 같이 특정한 품사의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형태와 형태소의 형태가 동일하지만 그렇지 않은 품사의 단어들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형태소가 가장 작은 말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글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 과정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어떠한 단위로 쪼개는 게 혹은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성 단위가 단어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를 전처리를 할 때 단어 단위로 쪼개면 됐지만 한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성 단위가 형태소이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를 어떠한 단위로 쪼개야 하는 거예요? 전처리 과정에서 형태소의 단위로 쪼개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가 형태소가 된다. 그 얘기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무엇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토큰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제이션의 결과물로 형태소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형태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냐면 형태소 단위로 구분을 한 다음에 무엇을 찾아야겠어요? 형태소 단위로 구분을 했어요. 그렇죠? 품사를 찾아야 되고요. 즉 POS 태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될까요? 각각의 형태소에 대해서. 원형 찾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먹었다라고 하는 먹다의 과거형이 있잖아요. 맞나요? 얘를 이제 형태소 단위로 쪼개게 되면 보통 이렇게 쪼개져요. 얘는 원형이 아니라고요. 얘의 원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했던 것처럼 각각의 형태소의 원형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찾습니다. 자,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작업을 따로따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에 수행을 하고요. 이 세 가지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태소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형태소 분석이 무엇이라고요? 형태소 단위로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형태소의 품사를 찾고 그리고 각각의 형태소의 원형을 찾는 것까지 이 세 가지를 어떠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형태소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에는 이 영어에서 수행을 했던 토크나이제이션과 그 다음에 POS 태깅과 레마타이제이션 작업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동시에 한 번에 수행을 한다고요. 자, 그래서 한글 텍스트에 대한 전처리 과정은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냐면 첫 번째 과정은 똑같습니다. 일단 무엇을 없애야 될까요? 영어 텍스트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기호를 없애야겠죠. 자, 동일하게 무엇을 사용하면 돼요? 영어에서 사용했던 방법인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사용했던 코드를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 되냐면 형태소 분석이 돼요. 자, 형태소 분석에서는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작업을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랑 뭐라고요? 형태소 구분, 토크나이제이션. 자, 그 다음에 POS 태깅.
그리고 레마타이제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수행을 하고요. 자, 영어에서는 수행을 했었는데 한글에 대해서 수행하지 않는 작업은 무엇이 될까요? 자,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기호를 없앤 다음에 대소문자를 통일했죠. 근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 구분이 없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통일하는 작업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형태소 분석이 바로 온 거고요. 자, 그러면 형태소 분석을 한 다음에는 세 번째로 어떠한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될까요? 한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레마타이제이션을 뭐 그 다음에 하긴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레마타이제이션을 먼저 수행을 하는 거예요. 형태소 분석에서 같이 수행을 하는 거고요. 이 형태소 분석을 한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최종 분석에 있어서 한글 텍스트도 모든 품사의 형태소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품사의 형태소들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에도 주제에 관련된 어떠한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명사에 해당하는 형태소만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맞을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사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의 형태랑 단어의 형태가 동일하다고요? 아니면 다르다고요? 예,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사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랑 단어라고 하는 표현을 서로 혼용해서 사용을 해요. 어떠한 경우에는 형태소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단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둘의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간에 형태소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한 품사의 형태소들을 선택을 합니다. 단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떠한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될까요? 예, 불용어 제거하는 거. 한글에 대해서도 불용어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분석의 목적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별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 단어들이 되는 거고요. 불용어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분석에 있어서 불용어로 간주가 될 수 있는 애들. 하지만 다른 분석에 있어서는 불용어로 간주가 안 되는 애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걔네들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제거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역할 혹은 작업이 무엇이냐면 예죠. 형태소 분석이에요. 한글에 대해서는. 자, 형태소 분석은 무엇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냐면 형태소 분석기를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형태소 분석기를 가지고 무슨 작업을 수행을 한다고요? 어떠한 작업을? 음, 형태소 분석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소 분석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면 코모란이라고 하는 형태소 분석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꼬꼬마라고 하는 형태소 분석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나눔이라고 하는 형태소 분석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옥트라고 하는 애도 있고 그리고 미캡이라고 하는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키위라고 하는 애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뭐 대충 이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수업에서는 어떠한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을 할 거냐면 최근에 나온 키위라고 하는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기존에는 뭐 코모란이나 아니면 옥트나 미캡 등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앞에 있는 다섯 가지, 코모란, 꼬꼬마, 한나눔, 옥트, 미캡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모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었냐면 얘네들은 CoNLPy라고 하는 특정한 모듈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이제 CoNLPy가 사용이 됩니다. 한글 텍스트 전처리를 위해서. 근데 이 수업에서는 CoNLPy를 쓰지 않을 거예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코인엘파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얘를 설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코인엘파이 같은 경우에는 자바를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바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바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코인엘파이를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바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걸립니다.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도 설치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들이? 텍스트 분석은 나랑 안 맞아. 코딩은 나랑 안 맞아.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코딩 자체는 뭐 따라올 만하고 재밌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모듈을 까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얘를 안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새롭게 나온 키위라고 하는 형태소 분석기보다 성능이 일반적으로 좋지 못해요. 키위 형태소 분석기가 일반적으로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설치도 상대적으로 어,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능도 더 우수한 키위라고 하는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알겠나요? 네. 여러분들 키위 좋아하나요? 과일 키위요. 네. 키위를 좋아하는데 키위를 가지고 형태소 분석을 하다 보면 키위가 싫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얘는 형태소 분석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떠한 작업을 수행을 하냐면 형태소 분석 작업을 수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형태소 분석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작업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토커나이제이션, 그 다음에 POS 태깅, 그 다음에 레마타이제이션.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토큰이 되기 때문에 토크나이제이션 작업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얻는 거예요? 형태소 단위의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죠. 키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키위 형태소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하고요.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pip instal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고요. 예,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설치와 관련된 설명이 있는 페이지를 가 볼게요. 자,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pip install 명령어를 가지고 키위 파이예요. 이름이 조금 이상하죠. 키위 파이는 키위로 만든 파이를 의미하겠죠. 맞나요? 그리고 이 파이는 파이썬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이걸 만든 사람이 만드신 분이 약간 그 랩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하죠? 끝을 맞추는 거, 라임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파이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죠. 그렇죠? 네, 어감이 이렇게 뭐 좋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키위 파이파이라고 하는 모듈을 설치하면 되고요. 네. 어, 서영 학생 음악적인 감각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채팅창에 파이파이라고 친 건가요? 네, 어쨌든 간에. 자, 소연 학생이 채팅창에 맥을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pip instal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면은 설치가 제대로 안 된다고 나와 글을 올렸는데 음, 맥에서는 pip 인스톨을 쓰나요? 아니면 pip3 인스톨을 쓰나요? 맥에서는 pip3를 쓰지 않나요? 이거 밑에 거?
소연 학생 그 pip 말고 pip3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볼래요? 보이나요, 화면에? pip3 install 키위 파이파이. 네. 그래서 pip3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고요. 네.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해보고요. 자, 설치가 됐을까요? 혹시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설치가 큰 문제 없이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키위 형태소 분석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참고를 하면 되냐면 여기 키위 이그젠플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 있죠. 맞나요? 그래서 그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코드를 참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키위 형태소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이 키위 파이파이라고 하는 모듈이 갖고 있는 키위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클래스가 됩니다. 자, 하나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떠한 펑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네, 객체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어떠한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키위라고 하는 키위 형태소 분석기에 대한 클래스를 임포트를 한 다음에요. 해당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 여기 있죠. 얘를 가지고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하고자 하는 한글 텍스트가 이러한 하나의 문장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형태소 분석기 키위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해당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키위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서 형태소 분석을 해볼 텐데 형태소 분석을 하기 위해서 키위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제공이 되는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하냐면 토크나이즈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얘는 이름은 토크나이즈이지만 어떠한 분석을 할 때 사용이 되는 펑션이라고요? 단순히 토크나이제이션만 하는 펑션이 아니에요. 어떠한 분석을 수행을 한다고요? 키위에서 제공이 되는 토크나이즈 펑션은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는 펑션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형태소 분석에서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작업이 수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토크나이제이션, POS 태깅, 원형 찾기. 그리고 그 결과를 토큰즈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토큰즈의 내용을 출력을 해보죠. 자, 토큰즈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어떠한 타입이죠? 이러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토큰즈라고 하는 변수에 어떠한 데이터 타입이에요? 토크나이즈라고 하는 펑션이 리턴하는 결과물은 어떠한 데이터 타입인가요? 예, 양쪽 끝에 어떠한 괄호가 있어요? 대괄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트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원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맞나요? 얘는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토큰 오브젝트가 폼이라고 하는 변수를 갖고요. 태그라고 하는 변수를 갖고 스타트라고 하는 변수를 갖고 alien이라고 하는 변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폼 변수는 무엇을 저장하고 있냐면 형태소를 저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그라고 하는 변수는
품사 태그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 폼이라고 하는 변수가 갖고 있는 형태소가 시작하는 인덱스 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거고, LE에는 해당 형태소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스타트와 LE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중요하냐면 폼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소하고 그 다음에 태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품사 태그 정보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형태소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형태소에 대한 품사 태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형태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토큰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에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원소에 해당하는 첫 번째 토큰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형태소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리스트 데이터에서 첫 번째 원소에 접근을 해야겠죠. 자, 리스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원소들 중에서 특정한 원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인덱싱을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토큰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그 형태소라고 하는 형태소에 접근을 해서 그 형태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번호 0을 사용을 해가지고 첫 번째 원소에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원소가 토큰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폼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점을 찍고 폼이라고 하는 변수의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변수가 갖고 있는 형태소라고 하는 형태소가 리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수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변수? 예, 태그 변수를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점하고 태그를 입력하게 되면 첫 번째 형태소의 품사 태그가 이렇게 리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문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즈라고 하는 리스트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포문을 적용해가지고 토큰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해서 각각의 원소에 접근을 해서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폼이라고 하는 변수가 갖고 있는 결과물, 형태소가 되는 거죠. 형태소를 리턴을 받고요.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태그라고 하는 변수가 갖고 있는 품사 태그 정보를 추출해서 프린트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태소 분석기는 NNG라고 하는 품사를 갖고 있는 거고요. 분석기, 형태소는 NNG라고 하는 품사를 갖고 있는 거고 분석기라고 하는 형태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NNG라고 하는 품사 태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러한 각각의 품사 태그가 어떠한 품사를 의미하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맞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시 슬라이드로 가게 되면 요 7번째 슬라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품사 태그 정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그 항목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웹페이지에 이렇게 키위 형태소 분석기에서 제공이 되는 품사 태그가 어떠한 품사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면 명사 같은 경우에는 NNG 아니면 NNP 아니면 NNP, 의존 명사는 잘 안 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세 개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수행을 한 다음에 전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작업을 수행을 해야 하는 거죠? 형태소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작업을 수행을 해야 하나요? 전처리 과정에서. 특정한 품사의 형태소들만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빈도 분석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사의 단어들 혹은 명사의 형태소들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죠. 맞나요? 그러면 명사에 해당하는 품사 태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요. 이 세 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품사 태그들은 공통적으로 어떠한 캐릭터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 대문자 N 두 개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영어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NLTK를 가지고 전처리 작업을 수행할 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형태소가 갖는 품사 태그 안에 대문자 N 두 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해당 형태소가 갖는 품사가 명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소들만 따로 선택을 하면 예, 명사에 해당하는 형태소를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형태소가 갖는 품사 태그에 대해서 품사 태그에 대문자 N 두 개가 존재하게 되면 어떠한 품사의 형태소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명사의 형태소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형태소만 별도의 리스트 변수를 만들어서 추가를 하면 되는 거죠. 맞을까요? 여기서는 나운즈라고 하는 리스트 변수를 만들어서 네, 명사 형태소들만을 따로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장을 해서 나운즈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는 형태소들, 단어들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코드는 문제 없이 실행이 되나요? 여기 있는 코드가 문제 없이 실행이 되면 예, 키위 형태소 분석기에 대한 모듈이 성공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실행해 봤어요? 실행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키위 형태소 분석기를 설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키위 형태소 분석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특정한 한글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전처리 작업을 수행을 해 봐야겠죠. 관련된 코드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코리안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나요?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쵸 분석을 하고자 하는 텍스트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자, 여기서는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냐면 네이버에서 제공이 되는 특정한 신문 기사를 분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스크래핑 기법을 이용해서 네이버에서 제공이 되는 특정한 신문 기사의 내용을 여러분들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코드는 어떠한 파일이 들어가 있냐면 여기 get naver article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이 존재하는데 그 노트북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노트북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스크래핑을 하는데 필요한 모듈과 클래스를 이건 사실 필요 없죠. 이건 필요 없는 겁니다. 임포트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퀘스트를 이용을 해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그렇게 다운로드 받아진 소스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뷰티풀 숲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 즉 기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태그를 찾아서 그 태그의 내용을 추출하게 됩니다. 관련된 코드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사용자 정의 함수, 기사의 내용을
다운로드 받는 역할을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인 get underbar article이라고 하는 펑션의 body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정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집을 하고자 하는 기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인자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입력을 받아서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텍스트, 데이터인 기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태그를 찾아서 그 내용을 추출을 하고 걔를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제 실행을 시키면 되고요. 여기서는 어떠한 기사를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을 거냐면, 스크래핑을 할 거냐면 이거예요. 좀 예전 기사긴 하지만 일단 요거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요 URL 주소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URL 주소를 우리가 앞에서 생성한 get underbar article이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의 인자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웹페이지가 제공하고 있는 기사의 내용, 여기 있죠, 기사의 내용이. 이러한 기사의 내용이 추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출이 돼서 콘텐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콘텐트라고 하는 변수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얘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가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별도의 텍스트 파일에 저장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네이버 언더바 뉴스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텍스트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로우한 형태의 텍스트를 불러와서 전처리 작업을 수행을 할 거예요. 알겠나요? 이 텍스트 파일도 제가 러너스를 통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드를 실행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올려준 요 네이버 언더바 뉴스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이용을 해도 돼요. 그래서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전처리를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코드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Korean underbar preprocessing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당 파일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아까 했던 것처럼 키위 형태수 분석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키위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처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로우한 형태의 텍스트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떠한 텍스트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네이버 언더바 뉴스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걔를 불러와서 콘텐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콘텐트의 내용을 보면 이거죠. 로우한 형태의 텍스트 데이터, 기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어떠한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전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로우한 형태의 텍스트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은 무엇인가요? 기호를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 영어 텍스트에 대해서 한 것처럼 RE 모듈에서 제공이 되는 서브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없애고 그 결과를 필터드 언더바 콘텐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한 거고요. 저장이 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기호가 삭제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떠한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한글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전처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호를 제거한 다음에 그쵸? 형태수 분석을 수행하면 됩니다. 자, 형태수 분석은 키위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키위라고 하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떠한 펑션을 사용하면 형태수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고요?
tokenize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tokenize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스타버즈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뺄게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즈 펑션의 인자로는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어떠한 변수를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기호가 제거가 된 로우한 형태의 텍스트 데이터를 토크나이즈 펑션의 인자로 입력을 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그 결과가 키위 언더바 토큰즈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고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그 변수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을 해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리스트 데이터가 리턴이 되고요. 각각의 원소는 토큰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브젝트가 됩니다. 그리고 토큰 어브젝트는 폼이라고 하는 변수와 태그라고 하는 변수, 그 외에 뭐 스타트랑 alien이라고 하는 변수를 갖는데 여기서는 이 두 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을까요? 이게 된 거고요. 그래서 형태소 분석이 수행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형태소 분석의 결과로 어떠한 결과물을 얻는 거예요? 토크나이제이션의 결과만 얻는 게 아니라 토크나이제이션 플러스 POS 태깅 플러스 원형 찾기, 레마타이제이션 작업이 수행이 된 결과물이 얻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맞을까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인가요? 특정한 품사의 형태소들만을 선택을 해야 되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해당 신문 기사에 대해서 어떠한 분석을 적용한다라고 가정을 하냐면 영어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빈도 분석을 수행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와 관련된 어떠한 분석이기 때문에 어떠한 품사의 형태소 혹은 단어들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냐면 명사의 단어들이나 형태소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조금 전에 제가 코드를 통해서 보여줬었죠. 맞나요? 그래서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 혹은 형태소가 갖는 품사 태그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대문자 n 두 개에 해당하는 문자열 값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게 되면 명사에 해당하는 형태소들만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여기에서는 nn words가 아니라 noun 언더바 words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명사의 단어들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명사의 단어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떠한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나요? 불용어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글 같은 경우에도 불용어의 종류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종류는 분석의 목적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불용어로 간주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이 됩니다.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제거를 하냐면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글 같은 경우에도 다행스럽게도 키위 형태소 분석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불용어 사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용어 사전에는 첫 번째 종류의 불용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즉, 분석의 목적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별 의미를 갖지 않는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용어 사전을 기본적으로 이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키위 형태소 분석기가 제공을 하는 불용어 사전을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걔를 살펴보기 이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명사가 아니라 다른 품사의 단어들이나 다른 품사의 형태소를 선택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NG 품사 태그가 NNG 혹은 NNP, NNB 그다음에 BB. BB는 그 무엇을 의미하나요? 형용사, 동사. 그다음에 BA는 형용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러한 품사의 형태소들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코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명사의 단어들만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 코드만 돌리면 됩니다. 요것만 돌리면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키위에서 제공이 되는 불용어 사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냐면 불용어 사전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 특정한 클래스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키위 파이파이라고 하는 모듈이 갖고 있는 스타버즈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불용어 사전이 제공이 되는데 얘는 이제 클래스이기 때문에 일단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객체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객체를 만든 거고요. 그 객체를 통해서 해당 클래스가 갖고 있는 변수 중에서 스타버즈라고 하는 변수 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스타월즈라고 하는 변수에 불용어 사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월즈라고 하는 변수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타입을 보면 어떠한 데이터 타입이죠? 여러 개의 원소들이 무엇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보면 중괄호로 둘러싸여져 있죠. 여러 개의 원소들을 중괄호로 둘러싸고 있는 데이터 타입은 무엇일까요? 자, 스타버즈를 얘를 실행을 했을 때 에러가 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무슨 파일이 없다 혹은 뭐 디렉토리가 없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 이게 왜 제 컴퓨터에서는 에러가 나지 않는데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에러가 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그 경로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떠한 경로냐면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나콘다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게 되면 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유저의 아나콘다 3라고 하는 폴더에 아나콘다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폴더 밑에 lib이라고 하는 lib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에 사이트 하이픈 패키지스라고 하는 요거죠. 사이트 하이픈 패키지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개의 모듈들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떠한 모듈이 있어야 되냐면 키위 형태소 분석기에 대한 모듈인 키위 파이파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있어요. 여기 있죠. 맞나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어떠한 폴더가 있어야 되냐면 저처럼 코퍼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떠한 파일이나 폴더가 없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코퍼스라고 하는 폴더가 여기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코퍼스라고 하는 폴더를 생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폴더 안에 이 스타월즈라고 하는 불용어들이 들어가 있는 텍스트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스타월즈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채팅창을 이용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할게요. 잠시만요.
이거 아니죠. 자, 제가 지금 채팅창을 이용해서 스타월즈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공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여기 경로 있죠? 일단 얘만 카피를 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채팅창에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나콘다를 설치한 경로에 따라서 이 구체적인 경로는 다를 수 있어요. 알겠나요? 어쨌든 간에 아나콘다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lib라고 하는 폴더를 찾은 다음에 그 폴더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폴더들 중에서 사이트 패키지스라고 하는 폴더를 찾고 그 안에서 키위 파이파이라고 하는 폴더를 찾은 다음에 그 폴더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어떠한 폴더가 존재해야 한다고요? 코퍼스라고 하는 폴더가 존재해야 하는 거고 이게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폴더 만들기 있죠. 얘 있죠. 얘를 눌러서 예, 코퍼스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주면 돼요. 알겠나요? 거기에 그리고 어떠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을 하면 된다고요? 제가 지금 채팅창을 이용해서 공유를 한 이 스타월즈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코퍼스라고 하는 폴더 안에 저장을 하면 된다고요. 한 사람 있나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 코드를 실행을 해도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로에 아나콘다를 설치를 했는지가 나와요. 제가 한번 요거를 지워 볼게요. 얘를 지워보죠. 지우고 여기다 갖다 넣었죠. 안 되나요? 아이고.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코퍼스 폴더 안에 스타월즈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를 실행하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뜬다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에러 메시지가 떴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file not found error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뜹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보여준 것처럼 코퍼스라고 하는 폴더 안에 스타월즈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뜬 거예요. 알겠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나오는 이 에러 메시지의 일부인 이 경로에 아나콘다 3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경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보고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 밑에 users라고 하는 얘는 이제 한글로 하면은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사용자 폴더 밑에 유저라고 하는 폴더 밑에 아나콘다 3라고 하는 폴더 밑에 lib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사이트 패키지스라고 하는 폴더 밑에 키위파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코퍼스 폴더 밑에 스타월즈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가 보면 자, 다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C 밑에 사용자 밑에 유저 밑에 아나콘다 3 밑에
lib이라고 하는 lib라고 하는 폴더 밑에 어떠한 폴더라고요? 사이트 패키지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다고요. 얘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K 부분으로 가보면 키위 파이파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얘 밑에 어떠한 폴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퍼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야 되는데 저 에러가 나는 사람들은 일단 코퍼스라고 하는 폴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코퍼스라고 하는 폴더를 여기에 생성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생성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무것도 없을 거잖아요. 맞나요? 채팅창에 올려준 제가 공유를 한 어떠한 파일을 스타워즈 텍스트 파일을 이 폴더 안에 갖다가 넣으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응? 자,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따라서 했을 것 같고요. 따라서 했나요? 네. 어, 지금 따라서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미안하지만 나중에 제가 올려주는 강의 영상을 통해서 따라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저나 조교한테 문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러가 나지 않죠? 그래서 이 스타월즈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스타월즈라고 하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스타월즈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해당 변수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set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 여러 개의 그 형태소들이 품사, 태그 정보랑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얘네들도 공통적으로 무엇으로 간주가 되는 형태소라고요? 얘네들은 다 불용어죠. 근데 어떠한 종류의 불용어가 되는 거예요? 분석의 목적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불용어로 간주가 되는 형태소들이 된다고요. 알겠죠? 네. 자, 영어 같은 경우에는 NLTK에서 제공이 되는 불용어 사전에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삭제를 했었는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그러한 방식으로 불용어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아까 형태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했다고요? 사용을 했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토크나이즈 펑션을 사용을 했죠? 맞나요? 이 토크나이즈 펑션이 어떠한 파라미터를 갖고 있냐면 스타월즈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갖고 있어요. 이 스타월즈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불용어 사전을 입력하게 되면 지금은 스타월즈가 되는 거죠. 얘를 입력하게 되면 이 형태소 분석기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형태소 분석을 하는 과정에 이 스타월즈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불용어들을 알아서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의 과정을 매뉴얼리 직접적으로 거쳐서 불용어 사전에 존재하는 단어들을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키위 형태소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 분석을 할 때 자동적으로 알아서 불용어도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파라미터의 값을 지정을 해서요? 스타월즈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지정을 해서요. 알겠죠? 네. 이걸 다시 돌려야겠죠. 그러면 다시 돌리고 밑에 있는 코드도 다시 돌립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떠한 종류의 불용어가 남은 거예요? 자, 지금은 첫 번째 종류의 불용어를 제거를 했죠. 맞나요? 무엇을 이용해서? 키위 형태소 분석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불용어 사전을 이용을 해서. 그럼 두 번째 종류의 불용어는 어떻게 제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추가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분석에 있어서 불용어로 간주가 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맞을까요? 그러한 단어들을 어디에
추가를 하면 효율적으로 불용어를 제거할 수 있냐면 키위 형태소 분석기가 제공하는 불용어 사전에 추가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스탑월즈라고 하는 클래스가 어떠한 펑션을 가지고 있냐면 add라고 하는 펑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을 이용을 하면 키위 형태소 분석기가 제공하는 불용어 사전에 특정한 단어를 불용어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단어를 추가적인 불용어로 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적인 불용어로 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add라는 펑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단어의 정보 혹은 형태소의 정보만 제공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품사의 정보까지 함께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분석에 있어서 추가적인 불용어로 간주가 되는 단어나 형태소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 그러한 단어나 형태소를 저장하는 여러분들만의 불용어 사전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각각의 단어나 각각의 형태소를 add 펑션을 가지고 키위 형태소 분석기가 제공하는 불용어 사전에 추가를 하면 돼요. 이렇게 맞나요? 포문을 가지고 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품사는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떠한 펑션을 호출해서 토크나이즈 펑션을 호출해가지고 형태소 분석 작업을 하는데 반드시 어떠한 파라미터의 값을 설정을 해서 스탑월즈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추가한 단어를 저장하고 있는 불용어 사전인 이 스탑월즈라고 하는 변수로 설정을 해서 토크나이즈 펑션을 적용하게 되면 예, 여러분들 분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불용어로 간주하고자 하는 단어들까지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삭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서영 학생이 질문을 줬는데 예, 질문 잘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스타버즈에 추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장이 되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만 저장이 됩니다. 이게 꺼지면 걔네들은 다시 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새롭게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그때 새롭게 단어들을 다시 한번 추가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될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한글 텍스트에 대해서 키위 형태소 분석기를 가지고 전처리를 하는 경우에 전처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업을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아까 본 것처럼 기호를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형태소 분석을 하면 되죠. 자, 형태소 분석을 하기 위해서 키위라고 하는 특정한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을 합니다. 맞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키위 형태소 분석기는 키위 파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제공이 되는 키위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위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from 키위 파이 import 키위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얘는 클래스예요.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객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객체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객체를 이용해가지고 키위 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펑션을 이용해서 형태소 분석을 하는데 형태소 분석에 사용이 되는 펑션이 무엇이라고요? 어떠한 펑션? 네, 토크나이즈 펑션이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토커나이즈 펑션은 어떠한 인자를 입력을 받냐면 기호가 제거가 된 로우한 형태의 텍스트 데이터를 인자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에서는 그러한 텍스트 데이터가 filtered 언더바 콘텐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었고요. 자, 그런데 토크나이즈라고 하는 형태소 분석에 사용이 되는 펑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파라미터를 갖는다고요? 어떠한 파라미터? 추가적인 파라미터를 갖는데 그게 어떠한 파라미터였어요? 예, 스탑월즈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탑월즈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으로 불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변수, 스탑월즈라고 하는 변수를 입력을 해서 이 토크나이즈 펑션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게 되면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어떠한 작업까지 동시에 수행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작업까지? 불용어를 제거하는 작업까지 동시에 수행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불용어를 제거하는 작업을 별도로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러한 키위 클래스에서 제공이 되는 토크나이즈 펑션을 가지고 형태소 분석과 불용어 제거 작업을 동시에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작업은 무엇이죠? 전처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 작업. 무엇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정한 품사의 형태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불용어 제거 작업은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 한 번 더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키위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불용어 작업을 다시 한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키위 형태소 분석기가 제공하는 불용어 사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펑션이 존재한다고요? add라고 하는 펑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불용어 사전에 추가적인 단어들을 불용어로 더 add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추가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추가가 된 예, 사전에 대한 변수를 예, 최종적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에 전반적인 순서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전처리 과정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처리 과정의 결과물로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영어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전처리 과정을 수행을 해가지고 얻는 결과물과 동일한 결과물을 얻어야겠죠? 어떠한 결과물을 얻는다고요? 하나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불용어가 제거가 된 특정한 품사의 단어 혹은 형태소가 결과물로 얻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면 돼요?
분석을 하면 되죠. 그렇죠? 분석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한 분석을 우리가 네이버에서 제공이 되는 기사 데이터에 대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처리를 수행을 했나요? 빈도 분석이죠. 자, 빈도 분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숫자 정보에 해당하는 빈도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클래스를 사용을 한다고요? 어떠한 클래스?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예, 카운터 클래스를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카운터 클래스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 이 나온 월즈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즉, 불용어가 제거가 된 특정한 품사의 형태소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에 대해서 우리가 카운터 클래스를 가지고 빈도 분석을 수행을 해볼 거예요. 자, 카운터 클래스를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하나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드는데 생성자 함수의 인자로 무엇을 입력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을 인자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한 결과물이 앞에서 본 것처럼 noun 언더바 word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생성이 되는 이 객체가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게 되냐면 빈도 분석의 결과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음? 자, 그리고 빈도를 기준으로 상위 몇 개의 결과만 보기 위해서는 카운터 클래스에서 제공이 되는 어떠한 펑션을 사용하면 된다고요? 얘는 모든 결과가 다 나온 거죠. 근데 모든 단어들을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빈도 분석을 수행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제와 관련이 높은 단어들을 찾기 위해서, 즉 키워드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몇 개의 단어들만을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카운터 클래스에서 제공이 되는 펑션이 무엇이냐면 most common이라고 하는 펑션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most common 펑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펑션은 특정한 숫자, 자연수를 인자로 입력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 단어들 중에서 빈도를 기준으로 상위 10개의 단어들이 리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빈도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결과가 나왔나요? 비슷하게? 예. 그래서 빈도 분석의 결과를 보면 대략적으로 무엇을 파악할 수 있다고요?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즉 해당 기사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을까요? 자, 근데 한글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빈도 분석의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그 결과로 나온 단어들 중에서 어떠한 단어들, 어떠한 형태소들이 있냐면, 이런 애들이 있죠. 네. 아이고, 왜 자꾸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뭐 손, 그다음에
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얘네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 단어들이죠? 혹은 형태소들이죠? 여기 네나, 존이나, 손이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가 있죠? 점,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은 길이가 몇이에요? 단어의 길이가 1이죠. 예, 음절이 하나란 뜻이에요. 1음절의 단어들이 됩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1음절의 단어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다기보다 1음절의 단어들을 우리가 육안으로 살펴봐서 해당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기가 많은 경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이 얼굴에 있는 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뭐 좋은 점, 나쁜 점 할 때 점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결과만 보고서 이 단어만 보고서 이 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슨 점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죠. 맞나요? 그리고 이 뇌도 마찬가지예요. 이 뇌가 어떠한 뇌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름절 단어를 무엇으로 간주를 할까요? 한글에서는 예, 추가적인 불용어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절의 단어를 제거하는 게 많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제거하면 돼요? 우리가 전처리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그 결과가 noun underbar word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이름절의 단어들만 제거하면 되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음절 이상의 단어들만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맞을까요? 그럼 어떠한 구문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일단 이게 지금 리스트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이 변수가 리스트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 데이터가 갖고 있는 각각의 원소,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일단 먼저 무엇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를 파악을 해야겠죠. 어떠한 펑션을 사용하면 돼요? alien 펑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alien 펑션을 적용해서 길이가 몇 이상인 단어들만을 별도로 선택을 한다고요? 이름절인 단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쵸 길이가 2인 단어들만을 추가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for 구문이랑 for 구문 안에 어떠한 구문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면 돼요? 네, if 구문을 사용하면 되죠. 네, 잘 아는군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름절의 단어 제거하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새로운 리스트 변수를 만들고요. 최종적인 단어들을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 변수 final underbar noun underbar words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 코드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전처리를 수행해서 나온 결과들이 나온 언더바 월즈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들 중에는 이음절인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즉 이음절 이상의 단어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문을 쓰는 거고 alien 펑션을 적용해서 길이가 2 이상 즉 1보다 큰 단어들만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